안녕하십니까. 아말감 이작가야입니다. 네, 독도상입니다. 네, 이제 어느덧 엊그저께 시작했는가 했던 겨울이 거의 다 막바지로 이제 춘3월이 코앞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3월 1일날 쉬십니까? 네, 쉽니다. 진짜? 그럼요. 그래가지고 또 뜻깊이 오랜만에 쉬는 날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준비한 영화 이거 아닙니까? 라스트 듀얼? 세 명의 기억 하나의 진실 3일전 특집 프로그램. 네, 그렇습니다. 아담 드라이버의 최신작 그 있잖아요. 하우스 오브 구찌. 네네. 보셨습니까? 네, 봤죠. 같은 감독 아닙니까? 네, 레들리 스콧의 같은 감독이고 네. 같은 주연의 영화. 네. 어땠어요? 이제 리들리 스콧은 있었던 얘기 하는 거에는 이제는 도사구나. 그래? 네, 얘기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사실을 옛날에 올드머니도 혹시 올덴머니인가도 올덴머니 나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뭐 가물가물해. 그 부잣집 아들내미가 유괴돼 가지고 네네네. 그런데 막 그 실화였는데. 네네. 부자 할아버지가 막 돈 안 주려고 그렇죠. 해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이 라스트 듀얼도 그렇고 구찌도 그렇고 해서 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내는 거에서는 이제는 도사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저기 뭐 커버넌트나 이런 거 보면 없는 일 갖고 만들어내는 것도 도사 아닙니까? 그거는 뭐 도사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볼 때는 에어리언. 네네. 에일리언. 에일리언 그때는 젊었잖아요. 그때는 젊었고. 그때는 뭐가 됐든 간에 새로운 걸 계속 하고 싶지. 근데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 여태까지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해도 시간 그냥 2시간 훌쩍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커버넌트 그 전작이 뭐였더라? 그 전작 하여튼 네, 그거 하고 아주 진짜 인상 깊게 봤어요. 네. 오늘의 영화는 라스트 듀얼. 우리나라에선 부제가 최후의 결투라고 이렇게 붙었는데 네. 뭐 라스트 듀얼만 해도 됐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격떨어지는 사족을 달아야 되는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결투에 이게 초점이 맞춰져야 될 영화도 아닌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한데 아무튼 영화 있고요. 리들리 스콧의 최신구작인 영화입니다. 디즈니에서 보고 왔는데요. 영화 소개 좀 해주세요. 라스트 듀얼 청소년 관람 불가고요. 장르는 국내에서는 액션으로 분류가 되는데 액션이 많이 나오긴 하죠. 네, 그리고 국내 개봉일은 2021년 10월 20일 비교적 따뜻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거 상영 시간 요거 직장인한테는 죄악이죠. 153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감독 리들리 스콧. 네. 그리고 출연은 맷 데이먼 말해 뭐합니까? 아담 드라이버 그리고 조디 코머 그리고 또 그 한 분 누굽니까? 벤 애플릭. 여기까지만 해도 더 이상 설명하고 수식할 그런 배우들이 필요가 없는 그 다음부터는 몰라. 네. 그 다음부터는 잘 몰라. 그리고 여기 다음 영화 소개에서도 보면 여기까지만 소개가 돼 있고 그 밑에는 그냥 싹 싸잡아가지고 하나로 뭉뚱그려가지고 출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습니까? 사실 이 4명이 주요한 스토리를 4명도 아니 셋이지. 사실 벤 애플렉은 조연이라 볼 수 있어요. 조연. 네네네. 이 3명의 그 이야기 한 사건을 둘러싼 이 3명의 각자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이야기들. 이 영화 저희가 되겠습니다. 요 영화 한편으로 리들리 스콧이 또 고로자와 아키라 홍상수 반열로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홍상수 반열로 올라가기에는 너무 세련됐는데. 그렇긴 하죠. 홍상수 이번에 또 은공상 받았던데요. 네네. 네. 베를린 단골이야. 그 홍상수도 오수정 때 요런 거를 만들었잖아요. 여러 명이서 이제 한 사건을 접하면서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영화들을 이제 이렇게 장면들을 이렇게 쭉 취합해가지고 만든 영화. 그렇죠. 근데 요런 영화 흐름을 이제 드디어 리들리 스콧도 쫓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게 이제 저 K 컬처에서 먹어주는 반열 위에 올라가는 계단인가 싶어서 올라탔나? 그리고 감독이 이런 영화는 사실 만들기가 무지 쉬울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 별다른 서스펜스 없이 서스펜스 주는 효과가 대단할 것. 그렇죠. 그리고 쟁쟁한 배우들 불러 모아놓고 요 장면을 하나를 이제 연기를 하는데 좀 다른 식으로 다른 느낌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또 다른 느낌으로 그 장면을 또 연출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거보다 좀 더 가벼운 느낌으로 가면 어떨까 해서 그 한 장면을 여러 가지 분위기를 찍어요. 찍은 다음에 편집할 때 A, B, C로 나눠가지고 쭉 걸어 모아서 A는 맷 데이먼의 기억, B는 아담 드라이버의 기억 이런 식으로 편집해가지고 내면은 금방 똑딱한 편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 장면 찍는데 여러 번 찍는 거 그거 그냥 그렇죠. 이 사람 시각 저 사람 시각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저는 이런 류를 저는 이제 좀 제일 흥미있게 했었던 거는
그 라쇼몽을 보기도 전에 네네. 먼저 봤던 게 저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그 일본 네. 소설 있어요. 네네네. 그거를 네. 먼저 이제 재밌게 봤고 네. 이 한 가지 그 어린 마음에 이 한 가지 사실을 이 두 명의 인물을 그 시선을 통해서 이렇게 다르게 보는 이런 거 좀 재밌네. 해서 이제 그거가 재밌어서 영화도 찾아보게 되고 그때 그 영화의 주제곡이었던 그 피아노 연주곡 그것도 굉장히 바이올린 연주곡이 첼로 연주곡이었나요? 그것도 굉장히 한동안 좋아서 테이프에 녹음해서 듣고 다니고 그랬는데 요 하나 또 왔습니다. 최근에 뭐 이런 구성의 영화가 있었나요? 또? 저도 당장 기억나는 거는 홍상수 감독의 오수정밖에 없네요. 라쇼몽. 네. 요런 물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두 눈으로 봤다고. 내가 똑똑히 기억하거든 물이잖아요. 저마다 세 명들이 한 사건을 가지고서 똑같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게 기억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요러요러한 요 차이와 요 비교점을 만드는 게 영화의 또 재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인간의 그 어떤 그 기억이라는 게 얼마만큼 윤색되어 있는 것인지.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거 분명히 그런 건데. 그럼요. 내가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라 예전에 이렇게 엄청 우겼는데 지금은 좀 기억력이나 이런 거에 자신이 없어서 상대가 좀 세게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니까요. 얼른 회수하죠. 일단은 내가 먼저 카드를 던져보고 상대가 그걸 받고서 더 세게 나오는지 아닌지만 보면 돼요.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서 뭐 좀 특이할 만한 거는 오랜만에 그 굿윌 헌팅에 이어서 이 벤 애플렉과 맷 데이먼 이 두 친구가 각본 쓴 영화가 되겠고요. 그러고 보면 이 사람들은 참 재원이야. 연기도 잘하고 각본도 잘 쓰고.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그 벤 애플렉이 아담 드라이버가 맡은 역할을 그 주인공 맡았었대요. 네네. 근데 이제 벤 애플렉이 다른 영화 출연이 겹치면서 스케줄 조정차 조연으로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아담 드라이버 역할 할 거를 상상을 하면서 그 부분 각본을 썼겠죠. 그리고 맷 데이먼은 자기 역할 각본을 썼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조디 코모 여성의 역할은 또 다른 여성 연출가가 각본을 맡아서 썼다고 그러네요. 제작비가 1억 달러가 들었는데 2021년에 가장 대표적인 폭망한 영화로 그래요? 이 영화가 금자탑을 쌓았다고 할까요? 그렇군요. 사실 저도 극장에서 보지는 않았으니까. 월드와이드로 4천만 달러 벌었대요. 1억 달러 넣었는데. 그럴 영화는 아닌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리고 영화가 또 재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재밌어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흥행 참패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리들리 스콧 감독이 그 스마트폰을 하는 요즘 젊은 세대 탓이다라고 인터뷰를 했다는 정확한 앞뒤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그 노만기의 발현인지 아니면 뭐 어떤 심오한 내용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뭐든지 이대남한테 덮어 씌우면 되는 분위기니까 아무래도 거기다가 좀 더 씌우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배우 중에는 뭐 벤 애플렉 말해 뭐합니까? 맷 데이먼 역시 마찬가지고 뭐 조디 코머는 이제 떠오르는 신선 영국의 떠오르는 신성 킬링 이브로 전 세계적 명성을 얻은 젊은 배우죠. 이제 86년생인가 뭐 그렇던데. 아니 92년생인가? 젊으시네요. 비교 한번 해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디 코머. 지난 전작에 누구셨죠? 아무튼 그 조디 코머 일단은 저는 비교할 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클로이 모레치. 좋아하신다면서요. 클로이 모레치. 이게는 뭐 기억력과 좋아하는 거는 별개야. 하긴 그렇게 되더라고요. 뭘 좋아했는지도 까먹게 되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클로이 모레츠보다는 뭐 훨씬 제가 어떤 이상형에 가깝게 계시고 그래요? 그리고 하긴 클로이 모레츠가 연기를 보여줄 만한 그런 영화가 있었나 싶네요. 그렇지. 그거는 뭐 연기도 훌륭하시고 그리고 눈빛이 너무 신비로워요. 눈빛이 신비롭고 역시 몸매도 신비롭습니다. 어쩜 이런 신비로운 몸매가 있는지. 여기서 한번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는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요즘 파리에서 최신 유행한다는 드레스를 하나 맞춰 입고 마중을 나가잖아요. 뭐 그냥 신비롭더라고요. 저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엄청 신비롭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93년생이시고 클로이 모레츠가 97년생. 그래요. 92년생이 몇 살입니까? 만 25세? 이분은 만 27세, 28세. 전체적으로는 조디 코머가 더 낫긴 한데 저는 그래도
한 가지 특성이 극상을 찍은 이 클로이 모레츠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알고나 넘어갑시다. 저는 생긴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생긴 게. 아, 그 외에 다른 건 다 별로야. 조디 코모가 그렇게 미인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네. 돼요.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좀 빤질한 그 조약돌 맞아요. 같은 외모거든요. 이마부터 해가지고 깎아놓은 턱선까지 바로처럼 흐르는 게. 생겼습니다. 네. 좀 빤질하고 그런데 처음에 접했던 그 킬링 이브? 네, 거기서 이미지가 되게 너무 신선했던 게 아직까지 쭉 오고 있지 않나. 그리고 출연작이 많아지고 저희가 많이 보게 되면 또 당연인지사 또 식상해지겠죠. 죄송하지만. 아무튼 저는 클로이 모레츠로 갑니다. 클로이 모레츠. 네, 그리고 클로이 다행이네요. 모레츠가 이 사상이나 이런 것도 네. 배울만해. 네. 그렇기 때문에 조디 코모도 사상이라든가 뭐 어떤 있습니까?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훌륭하니까 논란이 되지 않아서 노출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논란이 됐어야지 훌륭하면. 아니 훌륭하면 대부분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논란을 만들지 않더라고요. 아, 뭔가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논란을 만들지. 소신 발언을 해야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숟가락을 탁 얹으면서. 소신 발언을 하지 말자는 소신을 갖고 계시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하여튼 네, 저는 아무튼. 그 소신 발언 이런 것에 네네. 대한 이분은 그래서 추가 점수를 줄 수가 없고 네. 클로이 모레츠는 추가 점수를 줄 수가 있으니까. 네, 수긍합니다. 키가 조디 코모가 엄청 크네. 173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시는데. 클로이 모레츠 163밖에 안 되는데. 네. 그래도 뭐 내가 작으니까. 그리고 이 아담 드라이버. 아담 드라이버는 요즘 뭐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의 뭐 잡지 뭐 GQ 뭐 이런 잡지 있잖아요. 뭐 네네. 코스모폴리탄 네. 이런 데서 뽑은 미국의 어글리 섹시 14인. 아, 그래요? 예,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누구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오이 씨 계실 거고 큐컴버 씨 와, 계실 거고. 있어요. 네. 그 큐컴버 씨 당연히 1위이실 테고. 이게 뭐 가수도 몇 명 있고 근데 네. 내가 가수는 잘 몰라서 네. 그러면은 아이언맨 계실 것 같은데요, 왠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미남이지 어글리 섹시가 아니라. 미남까지는 모르겠고 호남 정도. 호남? 예. 영호남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가수 중에는 제이지가 포함돼요. 제이지요. 제이지가 어글리고 귀염상이네. 어글리 그냥 셀럽 아닙니까? 귀염상인데. 네. 어글리 셀럽이지 네. 어글리 섹시는 아니잖아. 네. 그렇고 있고 조영남 있습니까 혹시? 중 할리우드인데 웨스 앤더슨이 포함되더라고요. 그래요? 웨스 앤더슨. 웨스 앤더슨. 웨스 앤더슨. 개구장이 같이 생기긴 했는데. 네, 웨스 앤더슨 포함되고 이분 난 참 모르는 분인데 네. 위즈 칼라파라고 아세요? 잠깐만요. 위즈 칼리파? 모를 것 같은데 왜 귀에 있지? 칼리파 흑인 래퍼 같은데 칼리파 이름 많이 들었잖아. 칼리파. 네. 그 아마 저기서 반지의 제왕에서 듣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뭐 사진도 쉽게 나오지 않는 분이네요. 이분 외모는 이거 얼굴 사진 안 나왔고 저기 뭐죠? 분노의 질주의 주인공 돌아가신 다음에 그 추모 앨범 자켓을 보니까 누군지 알 것 같네요. 그래요? 하여튼 뮤지션이죠. 네네. 이런 분이 있고 이런 분들과 지금 아담 드라이버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샤이아 라포프가 네. 또 뽑혔어요. 샤이아 라포프는 옆집 소년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근데 요즘은 일부러도 그러지 그런 좀 더 수염을 이렇게 덥수룩하게 기르고 나오면서 네. 좀 러프한 역할을 많이 맡잖아요. 네네. 좀 갱스터 이미지를 많이 구축을 하더라고요. 아니면 무슨 뭐 건설 노동자 이런 어부 이런 역할을 이렇게 맡으면서 좀 소년성을 이렇게 지우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샤이아 라포프. 근데 이거는 어글리 섹시 뭐 이런 게 들어가 그냥 이 사람은 좀 잘생겼잖아. 그렇죠. 그리고 어글리 섹시라기보다는 그냥 좀 큐티 섹시? 뭐 섹시를 붙인다면 네. 뭐 그런 건데 어글리인지는 잘 모르겠네. 서양 사람들 보는 또 저겠으니까. 그리고 그 존 굿맨이라는 뚱뚱한 아저씨 있어요. 존 굿맨. 알죠. 그 아저씨도 이제 이런 거 좀 뽑혔고 그다음에 좀 믹 제거 아들 제임스 제거도 했고 의외로 그리고 그 아이젠버그 JC 아이젠버그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창립자로 나오신 분. 이분 좀 약간 너드 섹시로 가야 되나? 귀엽긴 한데.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분은 요 분이에요. 톰 히들스톤. 그래요. 이분은 그냥 섹시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어글리의 선이 긍정적인 쪽으로 상당히 높은가 봐요, 기준이.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같이 뽑혀 있는 이 오이 컴버비치 씨나 아담 드라이버는 맞잖아요. 또 그게 정확하게 어글리한 섹시한 분. 그죠. 근데 이분들이 다 스크린에서 등장 가능할 정도로 어글리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나온 같이 언급된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어쨌든 어글리 살죠. 좀 그런 분이십니다. 결혼해서 일남을 슬하에 두고 있고 뉴욕에서 거주하고 계신 보통 네. 배우들은 보통 캘리포니아, 가수들은 보통 뉴욕 아닙니까? 뭐 그냥 크게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요. 아니면 캐나다 뭐 이런 쪽에 사셔야죠. 근데 배우인데 네. 뉴욕에서 거주하는 거 보면 좀 연극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러시는 건지. 결혼 이야기에서 연극 연출가로 나왔으니까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봉 예정돼 있는 영화가 그 노아 바움백 영화가 하나 개봉이 그래요? 예정이 돼 있고 또 그 노아 바움백 영화는 힙스터로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다음에 의외인 게 그 때려 부시는 감독 누굽니까? 더 크게 때려 부시는 감독. 아, 네. 트랜스포머 감독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더 크게. 네. 지난번에 내가 부신 걸 이번에 부시겠다. 그것보다 더 부시겠다. 마이클 베이. 네네. 마이클 베이가 아니라 마이클 만인가? 네, 마이클 만이겠죠 아마도. 마이클 베이면 나 실망할 거야. 지금 예정돼 있는 영화가 마이클 만이네요. 네. 다행이다. 마이클 베이인지 알고. 그 정도만 하죠. 마이클 만 정도만. 네. 마이클 만이면 뭐 인정. 마이클 베이는 인정. 마이클 만의 페라리라는 영화에. 네. 여기 아무래도 그 크리스찬 베일이 나와서 진짜 전 손에 땀을 쥐고 봤는데 그 영화 그 포드 대 네네. 페라리 네. 그 영화 같은 그런 영화가 아닐까. 그 영화 나오면서 페라리가 열받지 않았겠어요. 받기야 받았겠죠. 포드를 저렇게 띄워주고. 네. 그래서 우리도 화물이 하나 만들자. 포드인데. 네. 지금 뭐 포드 힘도 못 쓰고 있는데. 그 영화 예정돼 있습니다. 기다려지네요. 네, 그런 영화고요. 마이클만 영화들이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그럼요. 호쾌하고 시원한 것들이 많아요. 마이클만은 덕후 아닙니까? 저 총기 덕후. 그래서 디테일이 쩔잖아요. 사실성 이런 거. 히트, 콜레트럴, 인사이더, 마이애미 바이스. 말 잘했네요. 프로를 위한 영화 감독이랍니다. 그래요? 영화 내용은 뭐 잘생긴 얘기 다 한 겁니까? 아담 드라이버? 또 더 할 얘기 남았습니까? 딱히 있는 건 아니고 저 또 이번 영화에 아담 드라이버가 또 출연하니까 아담 드라이버 또 찬양을 얼마나 할까 싶어가지고 이제 저는 한마디도 거기다 입대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서 나와서 혹시 이렇게 일찍 끝나는 것인가?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진짜? 잘생겼고 그 이 영화에서 또 잘생긴 배역을 맡았잖아요. 근데 감정이입이 안 될 수도 있어서 혹은 감정이입이 안 되는 관객이 있을 수도 있어서 나머지 주연급 남자 배우 2명 머리를 다 김병진으로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웃기는 게 그때 당시에 이 차가운 철모를 투구를 쓰면서 옆머리를 다 날려버린다고? 뭔가 불합리한데 다들 조금 약간의 김병지 선수한테는 전 선수한테는 죄송하지만 그 김병지 머리라는 것이 약간의 바보스러움이 있어요. 누구한테도 어울리기 힘들죠. 네, 약간의 바보스러움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 지금 조연급들 2명이 주연급들 2명이 다 그런 머리를 하고 있어요. 아담 드라이버 빼고. 그런 헤어스타일에 대한 문제가 해외에서도 지적이 있어요. 왜 저런 헤어스타일을 한 거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멋있게 하고 뭘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영화에서는 그냥 그 배우가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냐 봐서 이게 영화 그게 흐름 크게 해치지 않으면 그냥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우리 그 중세시대에 고증하면 최고로 치는 영화 뭡니까? 지루한 최고로 치는 미하엘 코라스의 선택. 거기서 보면은 모든 배우들이 그냥 집에 있다가 나온 것 같거든요. 다 너무 자연스럽고 아쉽습니다. 그런 점이. 그러고 보니 아담 드라이버만 진짜 무슨 락밴드에서 튀어나온 사람 같이. 네, 멋을 좀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은 배경은 중세 어느 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뭐 직전 같아요. 처음에 영화 시작하면 1380 몇 년도 뭐 이렇게 파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배경은 파리입니다. 네. 프랑스인들인데 영어로 연기해요. 네네. 장드 카루즈라는 성주가 있어요. 맷 데이먼이 연기하죠. 이 장드 카루즈는 전통의 전사 명문가의 아들입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성주고 자기는 성주의 아들로서 왕의 명령을 받들어 전쟁터에 나가서 무훈을 세우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죠. 싸움 잘해요. 전쟁의 영웅입니다. 약간 무뚝뚝하고 전쟁터에서 굴러먹느라 뭐 그때 당시면 다 그랬겠지만 배운 게 별로 없고 그래서 매너가 세련되지 못하고 비호감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어요. 영화의 시작은 이 카루즈가 자신의 베스트 프렌드인 르그리랑
1대1 결투를 벌리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화가 플래시백으로 가서 이전에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수차례 전쟁터에서 자기와 함께 전쟁을 같이 나갔던 또 다른 지주 르그리, 베스트 프렌드이자 네. 또 다른 지주이자 전사인 르그리를 수많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여러 번 구해줬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위기에 빠진 장면에서 와서 도와주기도 했죠. 네. 그리고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쳐왔는데, 왕이나 그 영주를 둘러싼 아첨꾼들 사이에서 자기가 폄훼당해서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성주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성을 당연히 자기가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영주 베네플렉입니다. 자신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던 영주는 성의 책임자를 자신으로 임명하지 않고 다른 사람, 자신의 베프인 르그리로 임명을 하는 상황도 벌어져요. 그래서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절친으로 생각했고 내가 목숨도 구해줬던 르그리가 나를 배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투와 원망 등이 점점 쌓여가죠. 성도 이제 뺏기고 뭐 영지도 점점 줄어들고 세금도 막 내고 하다 보니까 가산이 기울어서 파산하기에 이르르는데, 집안의 재산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에 돈은 많지만 명예는 없는 지주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지참금으로 돈을 많이 가져와서 그걸로 이제 다시 집안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땅도 이 지역의 대영주가 조세의 명목으로 뺏어서, 장인한테 뺏어서 친구인 르그리한테 포상으로 줘버리죠. 그런 사소한 것들이 막, 사소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막 쌓이면서 르그리가 점점 미워져요. 그리고 본인은 그 시집온, 물론 돈 때문에 정략 결혼한 거긴 하지만 양 가문의 필요가 맞아서 카루즈는 돈이 필요했고, 저쪽 가문, 여자네 가문은 명예가 필요했죠. 그쪽은 한번 전쟁 중에 배신했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이력이 있어서 명예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해서 정략 결혼을 했지만 자신은 그 와이프에게 자상한 남편이에요. 자상하게 대해주고 항상 공정하게 대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자리를 비운 와중에 며칠 동안 파리랑 어디를 다녀온 거죠. 와이프가 자신의 절친이라고 믿었던 르그리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와이프로부터.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정상적인 재판으로는 왕족의 신임을 한 몸에 얻고 있는 르그리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는 결투 재판을 신청을 해서 이 결투로서 이기는 사람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하면서 이제 결투 재판을 신청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용맹한 전사이지만 일자무식이죠. 문맹입니다. 영웅이자 희생양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르그리는 아첨꾼이고 탐욕적이고 배신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담 드라이버, 자크 르그리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사람의 시선에서는 이 챕터 2가 이제 이 사람의 시선인데요. 역시 지주입니다. 그 까루주처럼 지주인데 성주까지는 못 되고 그냥 작은 지주인 거죠. 원래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살아남기 위해 성직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라틴어 공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오다 뭐가 이제 잘 안 풀려서 그쪽으로는 못 가고 아마 여자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네네. 군인이 된 케이스죠. 까루주와는 둘도 없는 친구고 같이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무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까루주는 전장에서 자기가 르그리를 구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르그리의 시점에서 이 영화를 보면 까루주가 르그리를 구해줬던 그 전투에서 그 전에 이미 르그리가 이 까루주를 여러 번 구해주죠. 네네. 혼자 적진으로 돌진하고 있는데 바보같이 명령을 어기고 여기를 이 전선을 사수하라는 게 왕의 명령이었는데 혼자 뛰어드는데 그 아버지조차도 까루주의 아버지조차도 내 아들이 어리석었다 그냥 두시오 하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저리 보내면 죽는다 하면서 모든 정군에게 돌격을 지시해서 구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말에서 떨어져서 칼 맞을 위기에 있는 까루주를 말 타고 지나가면서 그 상대방 병사를 목을 치기도 하고 하는 등. 근데 그 장면은 까루주의 장면에서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몰라 까루주는. 하지만 르그리는
까루즈도 날 그렇지. 구해줬지만 나도 많이 구해줬다. 이 전쟁 영웅이라는 게 전장에서 생還해 와야지 전쟁 영웅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전쟁 영웅을 만들어준 건 사실 아담 드라이버 기억에는 본인 르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전투가 끝난 후에도 르그리는 까루즈에게 아까 나 구해줘서 고맙다. 네가 내 목숨을 구했다라고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난 했는데. 응, 나도 했는데 네. 같이 나도 네. 근데 상대에게도 네. 나도 너 구해줬다 이렇게 생색은 안 내죠. 네. 아 괜찮아 그런 거 보면 괜찮은 사람이야. 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문학 이런 쪽에도 조예가 깊고 그러니까요. 세련된 교양 이런 걸 잘 갖추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참 절박한 놈들이 아는 게 많아요. 네. 이 지역의 대영주인 삐에르 벤 애플렉이죠. 삐에르의 총망을 받습니다. 게다가 왕의 사촌입니다. 삐에르는 왕의 사촌이죠. 네. 너 전장에서 굴러먹는 장수답지 않게 네가 이 문학적인 소양이 있구나 라면서 가까이 둬요. 그러고 보니까 머리도 똑똑한 것 같으네. 네. 그래서 얘한테 내가 지금 재정 상태가 말이 아니다. 세금이 잘 안 거쳐서 네가 바로 잡을 수 있겠냐. 예. 그랬더니 얘가 싹 돌아다니면서 바로 잡습니다. 너 셈 좀 하냐? 너 숫자 좀 다루냐? 내가 셈 좀 합니다. 라고 하더니 주팔 좀 뚱기더니 그 다음 막 싹 돌아가지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죠. 그렇죠. 세금 낼 돈 없다고 버티는 네. 지주 있으면 가서 네. 탁 후려 까고 조지죠. 조져가지고 싹 받고 밀린 세금보다 2배나 되는 가치의 땅을 막 몰수해 오고 그 땅이 바로 그렇습니다. 장두 까르주가 결혼하면 와이프가 지참금으로 가져가기로 했던 네. 까르주가 탐내고 있던 땅이었는데 물론 르그리는 그거를 모르고 그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자신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 몰수해 간 거긴 한데 근데 하필 그 삐에르 영주가 수고했다고 그 땅을 르그리한테 줘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두 까르주가 얼마나 가뜩이나 저놈이 네. 요즘 점점 나를 좀 배신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쌓이죠. 네. 그래서 이제 까르즈는 르그리를 점점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있는 게 막 겉으로 드러나는데 근데 장은 끝까지 이 삐에르 옆에서 삐에르는 까르즈 안 좋아하잖아요. 무식하다고. 네. 삐에르 옆에서 이 장드 까르즈를 변호합니다. 자기가 수반한 전장을 같이 겪어왔기 때문에 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변호를 하고 조세를 거들어 자기가 조세 징수자로서 까르즈의 성에 갔을 때도 다른 성주를 대한 것과는 다르게 젠틀하게 하죠. 아주 젠틀하게 하고 그 사정 다 이해한다. 그래서 내가 잘 말해보겠다. 그냥 최소한의 것만 할 수 있는 것만 줘라. 라고 해서 이게 가는 뭐 그런 진짜 친구로서 네. 대하고 있죠. 저도 그래서 괜찮은 놈인 줄 알았어요. 괜찮은 놈이지. 네. 한 개 빼놓고 괜찮지. 근데 이게 영화를 한 바퀴 돌고서 나중에 보면 이게 이놈이 또 생존을 위한 태세가 아닌가 사람을 대하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간에 괜찮은 놈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자기를 미워하는 장을 바로 저버리지 않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까루즈의 와이프를 한번 보게 돼요. 네. 마르그리트라는 와이프를 한번 보게 되는데 첫눈에 반합니다. 네. 그걸 보니 저 여자도 내가 던지는 그 축파를 싫어하지만은 않는 것 같아. 네. 살살 받아줘. 가태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녀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마음속에 사랑을 키워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까루준의 집에 아무도 없고 그 부인만 혼자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그 집을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나눕니다. 함께. 본인 생각은. 네. 의례적인 반항은 있었지만 거부는 있었지만 그냥 서로 합의하에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문 닫고 나가면서 명언을 하죠. 그렇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라. 입 조심해라. 죄책감에 괴롭겠지만 이거를 남편한테 말하는 순간 그는 당신을 죽일 것이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우리는 사랑 앞에 무기력했을 뿐이다. 하면서 얘 아주 방구 같은 명언을 남기고 떠납니다. 근데 본인은 진짜 그렇게 믿은 것 같아. 확신범인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 스스로는. 이제 일단 스토리 먼저 하시죠. 장드 까르주가 르그리를 아청꾼이고 탐욕자이며 배신자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르그리도 까르주를 다혈질에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무식하고 앞뒤 가리지도 못하고 그래도 어떻게 내 친구니까 내가 편은 들어줘야지. 근데 계속 저러네.
계속 나를 갈구네. 이 배은망덕한 놈. 이런 심정이에요. 적정선에 무시를 깔고 항상 내려보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좀 케어해줘야 되는 놈, 불쌍한 놈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나는 네.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좋은 친구. 저는 그렇게 그래요? 안 봤어요. 네. 어쩐지 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좀 비슷하긴 하네.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안 맞습니다. 야, 맛있네 이거. 드세요. 엄청 맛있네 이거. 쭉쭉 드세요. 쭉쭉. 허기가 또. 이거 뭡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저 모르겠어요. 포테이토 크립스? 네, 저 모르겠어요. 크슬립? 그 외국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직원 누군가의 취향인 것 같은데 그게 사무실에 다른 아이템들은 떨어져도 그거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더라고요. 여자 취향인데? 그럴까요? 드시죠. 그다음에 네. 마르그리트 장의 와이프죠. 네. 까루주 장드 까루주의 와이프 조디 코모가 역할합니다. 각 챕터마다 누구의 시각 이렇게 나오는데 이 네. 마르그리트는 이제 3번 챕터 이 총 3가지 챕터로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3챕터에 나오는데 이제 마르그리트의 시각하고는 영화가 선언합니다.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자막으로 선언을 하고 그랬어요? 네. 아이씨. 네. truth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네. 반역 이력이 있는 부자 지주의 딸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지주는 아무래도 예전에 저 영국이 이길 줄 알고 그쪽으로 붙었는데 지금 프랑스가 다시 이기고 있어서 자기 위험하잖아. 그래서 어떤 좀 이름 높은 감과 그 혼인 관계를 맺어서 좀 그런 걸 희석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네. 근데 마침 재정 파산 상태에 이르렀던 장드 까루주 맷 데이먼이죠. 맷 데이먼과 연결이 돼서 자신의 딸과 결혼시킴으로써 명분을 가져가려고 하는 집안의 딸입니다. 엄청난 미인이고요. 네. 다국어 능력자의 교양인입니다. 까루주 그다음에 르그리가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사건을 같은 사건을 이제 각 세 사람의 시선에서 다르게 보여주는 건데 저는 그 처음에 까루주의 그 챕터에서 까루주의 시선으로 나올 때 까루주가 상당히 매너도 있고 좀 자상한 남편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무뚝뚝하긴 하지만 그때 당시 치고는 자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마르그리트의 시선에서 본 까루주 남편은 지참금 때문에 막 장인하고 싸워요. 결혼하는 날. 왜 그거 딱 나 주기로 하고선 왜 안 주냐. 이거 그 영주가 뺏어갔다 조세로. 어쩔 수 없다. 이거 막 어쩔 수 없는 건데도 막 화내고 막 싸우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떤 출산의 수단 임신하는데 문제 없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장인하고 그런 출산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여자의 처지가 이 성에 있는 씨앗말 같은 처지인 걸로 보이죠. 이걸로 이 여자 시선에서 보면 까루주가 가장 아끼는 씨앗말이 있는데 얘가 이제 말을 낳으면은 우리가 돈을 엄청 벌 거다 라고 막 귀여워하고 있는데 웬 발정난 순말이 막 우리를 뛰쳐들어와서 씨앗말을 올라타니까 막 삽으로 막 너 안 돼! 하면서 후려치잖아요. 그 장면이 참 앞으로 있을 일의 어떤 복선 같기도 하고 전쟁에서는 영웅인데 이 사람이 이 부인이 볼 때는 전쟁 말고는 아주 무능합니다. 영지 내에 있는 소장농들에게 제때 세금을 걷는 것도 못해서 세금이 긴 기간 동안 거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집은 맨날 재정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집은. 그러니까 하물며 모험 납세자가 찾아와요. 왜 안 걷어가냐고. 그 남편이 전쟁에 나서 집을 비운 동안 한 달의 기간 동안 부인이 남편을 대신해서 집안을 운영해 가는데 집안이 너무 잘 돌아가죠. 이분이 운영을 하니까 막 세금도 잘 거치고 남편은 그런 사람이고 또 원수 그러니까 르그리에 대한 뭐 증오와 그 자기 자존심 때문에 부인의 목숨까지도 도박판에 올려놓는 뭐 그런 인간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시어머니가 하나 있는데 그냥 우리가 볼 때 전형적인 좀 못된 시어머니? 이 집안에 굳이 고부간의 갈등까지 이거 넣어야 됐을까 싶은. 여기서 이제 마그리트가 강간을 당할 때 그 역할을 지대한 것 같은 그 역할.
당하는 날 키맨이죠. 그 집을 비우면서 까루주가 엄마한테 당부를 하죠. 집에 우리 와이프 저 마그리트 혼자 두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자기 볼일 보러 간다고 모든 시종을 싹 때리고 외출을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네. 그래서 저는 한동안 그래서 이건 일부러 그러는 건가 왜 일부러 그랬나 싶어. 그랬나 싶어가지고 봤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어떤 시그널은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우리가 속으로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일부러 했을 것도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또 하나 같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그리트가 보는 르그리는 뭐 본인이 엄청 뭐 신사고 섹시하고 뭐 똑똑하고 뭐 그런 사람 유능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르그리가 볼 땐 그냥 개새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런 인물들이 이렇게 저 동고동락하던 르그리와 까루주가 점점 권력에 가까워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사이로 갈라지고 그런 과정에 이 까루주가 집을 비우고 전쟁을 나간 사이 르그리가 이 까루주의 부인인 마그리트에게 반해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전쟁에 돌아온 남편에게 마그리트가 이 사실을 알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결투 재판을 신청해 두 사람이 결투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153분 영화 이 기간만큼 이 시간만큼 줄거리가 길 수밖에 없는 영화인데요. 근데 이 153분이 의외로 되게 빨리 지나가요. 그 처음에 영화가 어떤 형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똑같은 얘기가 3번 반복이 될 것이구나 해가지고 처음부터 질리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민원인 3명이 줄 서 있으면 빨리빨리 앞에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전투씬, 호쾌한 전투씬 다음에 중심적인 내용, 전투씬, 중심적인 내용, 그 다음 싸움. 자, 그 다음 싸움 뒤에 분 오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서 글쎄 153분이라는 게 체감되지 않게 짧은 시간처럼 느끼고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는 영화예요. 그리고 영화 좋아하고 영화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편집의 재미? 그런 재미를 느끼기에 혹은 그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 꼭 봐야 되는 영화가 아닌가. 지금 이 순서가 배열이 맷 데이먼 위주 관점, 그 다음에 아담 드라이버, 그 다음에 조디 코모 요렇게 있거든요. 근데 요게 그 배열이 아니라 다른 배열이 가령 예를 들어서 아담 드라이버 씬이 먼저 나오면 맷 데이먼이 너무 비열해 보이고 너무 위선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조디 코모 관점이 맨 앞에 나오면 이거는 스포일러가 영화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서 보면 153번이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지지가 않을 거고 만약에 그래도 나 이거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 생각하시면 바로 그 미하엘 코라스 연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재밌는 영화를 봤던 건지 불평불만을 아마 그만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당연히 조지 코모, 마그리트의 이야기가 이제 중심인 거고 남자들의 권력놀이, 그 시대의 헛소리들 뭐 예를 들면 네네. 개판을 하는데 그러잖아요. 임신을 하려면 반드시 절정을 느껴야만 임신을 한다는데 너가 그동안 남편하고 5년 동안 살면서 임신을 못했지 않았냐. 절정을 못 느낀 거 아니냐. 남편과의 잠자리가 즐겁지 않았던 거 아니냐. 하고 막 그 재판관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너 지금은 어디에서 딴 데서 바람 펴가지고 절정 느끼고 임신해가지고선 그거 감추려고 저 르그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절정을 느껴야 임신이 된다. 그럼 어디서 나온 논리일까요? 저도 모르겠는데 그게 그 이제 논제가 딱 나왔을 때 법정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고 그럼요. 당시엔 시대의 정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마그리트 본인 자체도 물론 나도 느꼈다고. 물론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는 그 캐릭터 본인만 알고 있겠지만 근데 사실상 연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느꼈다고 항변을 하죠. 그렇게끔 만드는 어떤 시대를 옥죄는 여성을 옥죄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한 번씩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리들리 스콧이 진짜 페미니스트 같아. 영화들 보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전사에 대한 그런 것도 처음에 그 에이리언에서 그때 당시 그런 거 없었는데 그런 것도 만들고 여기서 그 나 하나 질문할게. 남편한테 이제 조디 코모 그 마그리트가 까루주한테 얘기를 하죠. 오늘 나 집에 혼자 있었는데
르그리가 찾아와서 나 강간했다. 그 상황으로 또 저를 밀어넣으려고 하는 거구만요. 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까루주가 자기의 시선일 때 이 챕터 1에서는 네, 네. 막 분노하고 네. 그 르그리에 대해서 네. 그리고 빨리 함께 싸우자 네. 막 이렇게 됐었는데 네. 챕터 3에서 마그리트의 시선에서 보니까 마그리트 막 목을 콱 졸르면서 네. 진짜냐고 막 네. 그러죠. 네. 네. 마그리트한테 화내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얘기를 다 듣고 마그리트가 이제 나는 진실을 밝히고 싶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데 나는 그런 권리가 여자한테는 없으니 당신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밝힐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남편을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까루즈가 하다가 그래 당신을 도와주겠다 라고 하더니 이리 오시오 컴 하면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당신을 품은 게 그놈일 순 없지 하고선 하자는 거 아니야. 네네. 요 장면 어떻습니까? 요 장면. 그 장면이 어떻냐는 건 문제예요. 그게 네. 나는 그 와중에서도 네. 그거를 또 뭐 자존심 문제 그걸 네. 또 네. 내가 더 마지막이야 뭐 하는 네. 자존심 문제 아니면 네. 욕종이 끌었나 뭐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네. 또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요. 일단은 맷 데이먼이 뱉은 말 그거 자체가 그대로 사실일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은 말 그대로 나는 이미 이 방에 들어올 때부터 세팅이 되어서 들어왔고 하려고. 그렇지. 이거 세팅이 되어야 됐고 이 어떻게 욕망이라는 거는 해소가 되어야지만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지. 욕망이라는 거 욕망인 상태에서 그냥 대충 살짝 눌러놓은 욕망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시대 배경도 그렇고 또 전장에서 갔다 왔고 또 전쟁 영웅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냥 이거 욕망의 발로다. 욕구 때문에 했다. 네, 욕망의 발로다. 그걸 어떤 분들이 네. 그렇게 보더라고요. 이거는 만약에 그냥 안 했어. 네. 근데 여자가 임신을 해. 네. 그러면 역산에서 언제 임신됐는지 알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네. 이게 과연 내 아이인지 최소한 내 아이인지 저놈 아이인지가 일단 혼란이 오겠죠. 네네. 그러면 내가 만약 그날 이후로 이 여자를 안 했으면 네. 당연히 걔 애가 될 네. 거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애는 태어날 건데 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에 대한 의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네. 그 방책으로 그걸 한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맷 데이먼이라는 캐릭터를 봤었을 때는 그리고 이 영화를 끝까지 본 만든 감독이랑 본 관객이 그거를 판단하지 맷 데이먼은 그 상황에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머리는 없다. 캐릭터상에서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그런 영화를 재밌게 흘러가게 된 일단은 액션인 건 맞죠 거기서. 그렇게 안 왔으면은 임신했으면 본인 같으면 네. 본인이 이런 일을 당했어요.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네네네. 그냥 뭐 그런 일이 있는데 그날 한번 잠자리를 네. 갖는다 안 갖는다 그 네. 선택이 있다면 어떤 걸 하겠어요? 일단은 잠자리는 가져야 맞는 건데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잠자리는 가져야 맞는 건데 이럴 수는 있죠. 이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임신이 되면 근데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지만 제가 임신할 법한 그런 임신이 가능할 법한 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제가 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요게 이거 알리바이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논란이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지금 해놓자라는 그런 저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게 선택이 기로에 놓일 것 같아. 네. 그 정황에 하냐 안 하냐를 네. 두고 네. 임신 안 됐을 가능성이 제일 크죠. 네, 임신이 뭐 되는 거 네. 아니니까. 네. 좀 자세하게 좀 사선거까지 걱정하는 사람이면 내가 만약에 여기 이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저 애를 볼 때마다 계속 그놈이 아빠인가 내 아들인가 내 딸인가 이 생각이 계속 들 것 같은데 하면은 해야 될 거 같고 내가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 의문이 들지. 내가 관계를 안 가지면 그건 그의 아이인 게 확실해지지. 차라리 클리어해지지. 그러면 이제 그것도 못 견디겠는 거잖아요. 네. 물타기를 해야지 내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그리고 당시에도 뭐 확실히 남의 아이인 걸 아는 게 좋은지 네. 내 아이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좋은지. 네. 그거보다 성욕이 앞서죠.
그런 냉철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성욕이 앞서죠. 성욕이란 프로세스는 되게 직관적이니까. 내가 안 했어 그날. 근데 애가 임신했으니까 그건 분명히 저 강간범의 애잖아요. 네네네. 그걸 보면서 아무런 마음의 고통이나 원망, 누구에 대한 원망, 분노 아니면 뭐 슬픔 이런 거를 안 느낄 수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느끼는 대신 하긴 그래서 깔아놓은 저희가 복선이 그거네요. 절정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그러면 그놈과 절정을 느꼈고 나랑 여태까지 절정을 못 느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참 페미니스트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만 감독 자체가. 아니 오히려 그걸 페미니스트적인 선택이라고 보더라고요. 거기서. 하여튼 그 시대상을 뛰어넘는 페미니즘이 여기 들어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 시대 한계 안에서. 네. 그래서 그 아주 복잡한 미묘한 갈림길을 만드는 장면이다. 그 장면이. 저기가 와이프 강간당해서 그걸 말하는 와이프를 막 성관계를 갖자고 하는 그 장면이.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생각을 있게 한 거였다면 내가 오늘 이 여자를 안 하고 만약에 임신이 돼서 애가 나오면 나는 계속 이 강간범 이놈 새끼가 생각날 거고 그리고 강간범하고 얼만큼 좋아서 붙어 먹어서 했으면 임신이 됐을까 또 그 생각도 할 거고 절정을 느껴야만 임신이 되는 거니까 그 애를 보면서도 죄 없는 애도 미워질 것 같고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으니 그냥 내가 지금 해서 물타기를 해버려서 확률 속으로 그냥 던져 넣어버려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2022년을 사는 사람의 감상과 기준을 그 1386년을 사는 맷 데이먼에 입시켜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은 제가 볼 때는. 맷 데이먼은 캐릭터 설정상 그런 캐릭터 아니라고. 좀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재밌네요. 까루주도 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장드 까루주도 결투 재판, 목숨을 건 결투 재판. 이 결투 재판을 하면 만약에 장드 까루주가 지면 무고를 했다는 것으로 판결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 죽죠. 그래서 싸운 사람은 당연히 죽는 거고 그러면 그 무고를 한 그 와이프도 화형에 처해지는 거고 와이프는 그거 몰랐잖아요. 그렇죠. 이 결투 재판을 하고 나면 나까지 죽는다는 거를 와이프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결정해버리는. 그래놓고서 이제 결투 재판에 임하는데 이건 뭐 거의 자기 자신의 그 어떤 복수심 막 이런 것 때문에 그 결투 재판을 하는 거지. 그 와이프의 명예를 되살린다거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한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이 사람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 사랑 자체가 이 당시에는 또 아직 애정이 있어서 야만의 시대여서 사랑 자체가 소유에 귀속돼 버려가지고 거기서 성직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와이프를 강간한 것은 와이프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남편의 소유물을 이렇게 함부로 취한 거다. 재산을 침해한 거다. 그래서 이 남편 하나의 자존심 때문에 온 가족이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3명이 죽을 위기에 닥칩니다. 요거는 페미니즘 가산 포인트. 페미니스트 가산 포인트. 페미니지수 1점. 네네. 페미지수 1점. 그리고 저는 르그리는 물론 강간범이지만 그 강간한 거 빼고 뭐 그걸 빼고 어떻게 사람을 그것도 지가 저지른 건데 판단할 수 있냐 없지만 근데 그걸 빼고는 아주 좋은 사람 같아요. 너무 그 충직하고 유능하고 싸움도 잘해. 그리고 친구의 의리도 있어. 끝까지 지키려고 하죠 자기는. 저희가 카루즈가 먼저 삐지지 오해를 하고 뭐 거기다 절세 미남이야. 뭐 최고지. 최고죠. 최고인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주색 잡기는 그냥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랑은 이 시대에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이 사람 자체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뒤쪽에 가가지고 장드 까르주 맷 데이먼을 조롱하는 장면들 같은 걸 보면 이 사람이 맷 데이먼을 대했던 것이라든가 그런 일련의 그 어떤 행동들이 다 벤 애플릭 그러니까 피에르 영주한테 잘 보이기 위한 쇼였나? 그렇지. 야, 걔 좀 어떻게 조져? 걔 진짜 근데 실상은 좋은 친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옆에 있을 때 진짜 인품 있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야, 걔 좀 조져. 걔 진짜 안 되겠어. 그리고 그냥 걔는 재미도 없어. 걔 진짜 안 되겠어. 라고 할 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걔를 추출합시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벤 애플릭으로부터 신임을 덜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준비된 저는 뭐 친절이나 이런 거였다. 네, 교활하다. 그게 나중에 나오는 장면이 친구를
다른 영주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모욕하는 장면. 만약에 여태까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심성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었을 것이거든요. 이제 그게 기사 써라고 불러라라고 네. 하는 그 장면 말하는 거죠. 나는 그 장면이 이 까루주의 그 자격지심이 폭발한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물론 폭발했죠. 이 르그리는 진짜 아기가 없이 네. 바로 지금 방금 들었으니까 자기를 받았다는 거를 방금 들었으니까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왔으니 네. 그 경이란 말이 입에 잘 안 붙을 수도 있고 또 그 앞에서 이제 패전을 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네네. 까루주가 거기서 피에르가 뭐 좀 탐탁치 않게 보고를 받잖아요. 네네. 옆에서 어려운 전투였는데 그래도 당신을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면서 복돋아준 나는 되게 조롱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좀 감싸주고 위로한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그 위로로 보이고 싶은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서부터. 나 이 캐릭터에 대해서 나랑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진정한 성현, 강간하는 성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성현, 반성현. 네, 이 정도 반열이면 그렇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친구들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모욕할 때는 그때는 모욕하는 그 감정 자체도 벤 애플릭의 감정을 얘가 대변해서 폭발시켜주는, 그러니까 긁어주는, 벤 애플릭의 열받은 심정을 긁어주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한번 그런 씬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왜냐면 개놈이다 반개놈이다. 요거는 보고 나서 저 징수하러 까루주의 성에 갔을 때도 네. 다른 저 성 갔을 때는 막 영주 막 후드려 패고 막 왕창 그렇죠. 뜯어가고 했는데 네. 얘네 집에 와서는 진짜 앞뒤 사정 잘 설명해 가면서 네 어려운 것도 내가 가서 다 얘기해 보면서 너 진짜 친구로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거는 초창기고 좀 지나면서 막 감정이 나빠져서 나중에 가서는 조롱했다 이렇게 해도 뭐 말은 되는데 저는 아담 드라이버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담 영화가 드라이버 지금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장교 출신인가요? 뭐 소령인가? 이병 그래요? 의가사제 됐습니다. 그래요. 일병인가? 이병. 자전거 타다가 갈비뼈 부러져가지고. 그래요? 그럼 제대해야죠. 아무튼 그래서 이 영화가 지금 저마다의 관점을 순서대로 나열해가지고 맷 데이먼, 아담 드라이버, 조지 커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2번 보면 물론 좋지만 2번 보기에는 미아의 코러스도 봐야 되니까 이거 뭐지? 맷 데이먼, 아담 드라이버, 조지 커머 그리고 다시 한번 맷 데이먼까지만 딱 보는 게 이 영화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네. 나 2번 봤는데. 그러니까 2번 보면 더 좋지. 2번 보면 더 좋지. 근데 거기까지만 딱 보는 게 그리고 멋진 장면이 챕터 2 아담 드라이버 그 회상 그 시각에서 보는 장면에서 멋진 장면이 제일 많이 나와요. 거기서 망토 휘두르는 장면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아담 드라이버가 자기는 진짜 계속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도 항변을 하죠. 그거는 강간이 아니었다고. 네네. 거기엔 강간 없었다. 네. 라고 항변하는데 진짜 그렇게 믿었었던 게 자기는 그렇게 믿었었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여기서 텅 빈 집에서 이 집 마님을 막 이렇게 잡으려는 그래서 테이블 하나에 두고 마님을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고 얘는 잡으러 가려고 하고 테이블 사이에서 이쪽 저쪽 막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영화 초반에 피에르랑 방탕한 파티를 즐기는 장면에서 똑같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장면이 이것도 이 사람한테는 그냥 하나의 유희구나. 그러니까 그때처럼 야 심각한 거 아니고 이거 그냥 재밌게 우리 서로 썸 타는 사람끼리 서로 그냥 밀당 재밌게 하다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얘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다시 마르그리트의 회상으로 다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젠들 때는 살짝 달라. 그 잡히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그 여자의 울부짖음이라든지 이런 게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럼 요 놈을 뭔가 천하의 개쌍놈이라고 상정을 하고서 영화를 다시 보면 얘가 사건을 저지른 다음에 영주 앞에서 질문을 받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성직자 앞에서 질문을 받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아담 드라이버가 정말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그때 이것도 물론 나만 느낀 걸 수 있지만 그때 죄책감이 스치고 이 죄책감이까지 뭐가 중요해 거짓말해야지 라는 표정 연기 같았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살짝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은 죄책감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 강간하는 장면에서도 끝나자마자 이렇게 딱 하늘 손을 모으고 기도를 잠깐 해. 딱 현자 타임 왔을 때. 그리고
돌아가서도 바로 고해성사를 하죠. 네. 죄책감은 무슨 죄책감이냐면 음. 강간을 했다라는 죄책감이 아니라 음. 친구의 부인을 탐했다라는 죄책감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당당했을 거야. 나는 강간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을 했지. 사랑도 죄가 되냐? 하면서.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래. 유부녀를 사랑에 빠졌던 거는 그거는 내가 죄다. 그게 이렇게 큰 죄냐? 라고는 요런 정도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양반이 영주로부터서 얻었던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 사람이 반려했었으면, 반려하거나 적정선에 선을 그었었으면 맷 데이먼의 감정이 그렇게 돌아서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들이 뭐 맷 데이먼한테 가기로 했던 그러니까 물려받을 성도 얘가 갖게 되고 지참금도 그렇고 그리고 와이프가 가져가긴 집착금으로 가져가게 했던 땅도 피에르가 뺏어서 얘한테 주는데 또 넙죽 받고 하여튼 그런 장면에서는 나 같아도 이건 좀 제가 받기는 좀 그렇다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당시 분위기에서는 그런 거 거절하면 또 손목 날아가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왜냐면 또 거절은 또 잘하더라고. 하지만 걔는 내 친구입니다 라고 하는 거랑 그 원래 지참금으로 받기로 됐던 그 땅을 둘이서 이렇게 말 타고서 내려다보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점심이나 먹으라고 가자고 하면서 먼저 말머리를 돌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한테 정말 중대하고 너가 저한테 정말 소중한 땅이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야, 나 갖다 가지라는 걸 내가 어쩌겠어 라고 하면서 가볍게 넘기는 것 같거든요. 근데 서로의 그 고통의 차이가 다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놈 자체는 그러니까 좋은 놈 아니구나. 일단은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때 시대 14세기의 그 시대상을 저는 한번 반영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그거는 영주의 소유고 영주가 그거를 누구한테 맡기는지는 그거는 뭐 영주의 권한이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뭐 그냥 그래서 그냥 거 아닐까. 그렇죠. 근데 아총과 가문 이선이라는 게 옆에서 내가 갖고 싶은 그걸 나한테 주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아무튼 저는 그런 캐릭터라고 봅니다. 아담 드라이버도 완전 적개심을 크게 드러내시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더라고. 그리고 너무 멋있던데. 네, 멋있어요, 멋있고. 이거 망토 확 켜고 뒤로 쫙 걸어가는 장면 장난 아니던데. 그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됐겠지만 그 키. 하고 그 리액션 그리고 우리 연예인들 보면 그 아이돌이라든가 걸그룹 같은 거 보면 멤버들이 한 명한테 외모 몰아주기 하잖아요. 그 훨씬 헤어컷들 나머지들의 헤어컷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싹 화학 적용을 잘 일으켜가지고 너무 멋있고 잘생기게 나와요. 너무 잘생겼어. 그리고 그 가끔씩 까루즈가 와서 이 속을 긁을 때 이 르그리가 퉁명스럽게 데리고 나는데 그 눈 밑에 그 살, 애교살이라고 하는 그 부분, 그걸 이렇게 팍 떨어요. 한 2번 나와.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마그네슘 안 먹어주면 됩니다. 연기하기 한 3일 전부터. 딴 데가 떨리면 어떡할게요? 허벅지 살이 떨리거나. 근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앞면에 먼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나는 허벅지에 오던데. 늘 허벅지가 떨려. 그거는 환상통 같이 일종의 전화 왔다고 생각하는 거. 신동 전화. 핸드폰 없던 시절부터 그랬어요. 그래요? 옛날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부터 여기 꼭 이 부분이 최첨단 허벅지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맷 데이먼도 이게 참 지뱉기 모르는 놈이라는 게 거기서 힘들게 뭐 이거 스포일러입니다만 결투 재판에서 이기고 그거 다 알고 들으시잖아요. 결투 재판에서 이기고 왕에게 그 상대의 목을 딴 칼을 이렇게 들면서 인사를 하죠. 그 왕이 이제 이것으로서 너의 무죄가 밝혀졌으며 뭐 저쩌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이게 취해서 있어. 내 해냈어. 내 씨발 봤지 너네들은. 이거에 취했어. 그리고 저 뒤에 화영장 위에 묶여있는 자기 와이프는 새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뭐 때문에 일어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명예가 되찾았다. 그리고 내 원수를 작살냈다라는 거에 그래서 왕이 야, 네 와이프라고 이렇게 몇 번 말해주니까 그제서야 해가지고 돌아서 와이프에게 가죠. 이 더 나쁜 놈이야, 이놈이. 나쁜 놈으로 따지면 근데 그래도 그렇지 이게 강간한 놈은 아니잖아. 강간은 아니지만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들이 있어요. 나쁜 놈들이 많아요. 세상이 인류 구성과 비슷해요. 3분의 2가 나쁜 놈이에요. 이 영화에서도 보면. 그래서 강간한 그 나쁜 놈은 죄값을 치르고 뒤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뒤져서 뻘거벗겨져가지고 줄줄줄 끌려가는데 그거는 인형인가? 연기력이죠.
맨 땅에서 그럼 그게 쫙 아니죠, 흘러가는 인형이죠, 게? 인형이죠. 인형이 너 되게 엄청 예. 실감나고 예. 관절이나 이런 데를 잘 만들었는데 막 끌려갈 때 네. 이 팔다리가 이렇게 저기 그렇죠, 그렇죠. 늘어지는 네. 그 각도나 이런 게 예. 진짜 사람스럽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거꾸로 매달리잖아요. 효시하잖아요. 네네네. 고추 크대. 네네네. 일부러 크게 했을까? 그 연기죠. 고추 큰 연기. 네. 옛날에 그 누구죠? 어디 인터넷 짤에서 봤는데 그 터미네이터 2에서 그 액체 금속 T1000 그 양반 로버트 패트릭인가? 아니 아무튼 그 양반이 계시는데 그 양반이 교도소 철장을 쓱 통과하는 씬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스텝이 실수로 문을 열어놓고 나중에 CG를 합쳐야 되는데 문을 닫아놓은 상태로 통과를 하라고 한 거예요, 배우한테. 그래서 그 배우가 그 상황에서 연기력과 애드리브로 그 문을 그냥 통과를 했답니다. 액체 금속 같이 돼서. 그러니까 여기에 아담 드라이버 같은 것들 다 이거 연기력이죠. 땅에서 흘러가고 팔을 이렇게 꼽아가지고 뒤통수에 삐져나오고 이런 거 다 연기 심취하고 하면 뭐 나도 모르는 듯이 흘러가는 장면 아닐까 싶습니다. 고추 큰 연기는 아주 대단한데. 네, 연기죠. 대단한 연기인데. 그래서 진실은 밝혀지는데 네. 과연 다 해놓고 무슨 과연이에요. 엔딩에 네. 이제 엔딩에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애가 컸잖아요. 네. 근데 애 머리 색깔을 보니까 금발이야. 네. 이게 이제 장드 까루주 아빠 색깔 네. 머리인 거죠. 저기 아담 드라이버 뭐 검정 흑발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근데 흑발하고 금발하고 결혼해도 그냥 금발로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논란은 영화에서는 일단은 그거 뭐라 그러죠? 껍데기집 평론가들이 볼 때 야 그거 금발이고 금발했잖아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 사실 영화 사실 감독할 때는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놓고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무슨 한국 고전 소설 중에 뭐죠? 누구도 왼손잡이더라 해가지고 아버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는 유전이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학상에서는 그 사람의 아들은 이 사람인 것이 확실하다라는 표현으로 누구와 뭐 했는데 걔도 알고 보니 왼손잡이더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발가락이 닮았다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 보면 그냥 맷 때문에 아들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엄마도 금발이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금발. 네. 한 발 더 나가서 네. 피에르의 아들일 수도 있다. 피에르 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형주의 아들. 네. 진짜요? 피에르 엄청 남봉꾼이잖아요. 여기 조디 코모가 그렇게 미인이라는데 안 건드렸을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신복이 또 사랑했던 하긴 뭐 이 상황에서는 여긴 그런 거 없더라고요. 영화 1억 달러 제작비 영화답게 뭐 당시 그 고증이라든지 어떤 뭐 전투씬 이런 것들 고증은 내가 잘 모르지. 네. 그 미술이라든지 전투씬 이런 걸 보면은 잘 했고요.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엄청 리얼해요. 옛날에 뭐지? 반지의 제왕 같은 거 생각하고 보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지. 네. 그거는 그 홍콩 무협 스타일이고 네네. 여기는 진짜 개싸움 같이. 거기서 이제 그 노틀담 성당이 마지막에 쭉 나온단 말이에요. 노틀담 성당에 비계가 막 쳐져 있어요. 아직 짓고 있는 중이라. 멋있대. 다시 한번 그 장면 봐야겠구만요. 한 가지 스토리를 이 세 명의 시각으로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보여주다 보니까 같은 이야기가 세 번 반복되는데 그 사이에서의 그 차이점 같은 거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고 또 3분할이 되어 있어서 영화도 2시간 반에 닿지 않게 좀 짧게 느껴지는 그런. 그래서 제가 한 명 한 명의 그 시각을 다루는 챕터를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게 영화에 3분의 1씩 3분의 1씩을 나눠놨더라고요. 그거를 3일에 나눠서 보시는 것도 나쁜 방법. 직장인들만 보면은 153분이면은 이거 뭐 거의 만리장성의 첫째도를 쌓을 수 있는 시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오바마가 뽑은 21년도의 영화 탑 14의 하나였으니까요. 오바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오바마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놈이 이걸 왜 좋다고 그러나 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볼만한 영화입니다. 그렇게 잊혀져가지고 시대에서 이런 영화도 있었어 하고 지나갈 영화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야. 남자들의 권력놀이와 시대의 헛소리 그리고 그것에 희생되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 라스트 듀얼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고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 집었던 거 있잖아요. 르그리가 진짜 나쁜 놈이냐? 카루즈를 이렇게 조롱하고 배신한 그런 사람이냐? 물론 그 와이프를 건드렸다는 것 자체가 배신은 배신이죠. 근데 저는 그거를 친구에 대해서 최대한 안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친구는 계속해서 꼬장 부리고 그러던 차에 마침 그 와이프가 너무 이쁘고 그 와이프도 나를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랑 앞에 무기력했었던 것으로 믿는 자기 본인은 아니 그렇게 뭐 믿는 지금 순간 들으니까 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 같네요. 아니 친구가 뭐 어두나고 자꾸만 실수 반복하는데 와이프가 예뻐? 아니 그러면 뭐 근데 그 와이프가 나한테 아니 또 너무 스무스하게 그렇게 연결시키면 안 되죠. 범죄예요 범죄 이거. 와이프가 나한테 막 던져 또. 네. 하여튼 그 까루즈를 애초부터 얘도 미워하고 그랬던 네. 것인지 네. 한번 짚어볼 대목이고요. 네. 또 한 가지가 뭐였지? 자녀가 누구의 자녀인가? 르그리에게 강간을 당한 날 밤 그 이야기를 네. 들은 네. 까루즈는 자기 와이프랑 잠자리를 갖는 결정을 하는데요. 여러분이라는 저는 이거는 빼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어떤 감자 이론이라고 있어요. 어떤 감자 이론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모든 물체 아니라 모든 것은 그것과 닮은 감자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껴 맞추려면 뭐든지 갖다 껴 맞출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잠깐 집중하고 나는 나는 이 커피잔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있어. 그래가지고 감자들을 뚝 보다 저 커피잔 닮았네 저 감자? 저 커피잔 닮은 감자가 내 눈에 들어온 건 내가 저 커피잔을 항상 눈여겨보고서 커피잔에 내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거 물론 그 생각하는 것도 재밌지. 좋아요. 아니 오케이. 궁금해. 이게 오케이. 만약에 이제 애가 생길지 안 생길지 애는 생긴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네. 애는 생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애가 아니라 야 당했어? 잖아요. 그러니까요. 오케이. 그냥 애는 생기는데 이 애를 네. 내 애인지 누구 애인지 모르는 상태로 미래를 맞는 게 좋은지 네. 아니면 내 애가 확실히 아니다라는 상태로 네. 미래를 가는 거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오케이. 네. 이를 한번 알아보고 그럼요. 싶네요. 거울의 여성입니다. 저한테 선택을 하라면 저는 확실한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저 애가 내 애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잔인하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애를 뭐 못되게 대하고 아니, 뭐 네. 살갑게 대하고 이건 또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물론 그거 다른 문제인데 섹스리스라서 일부러 그걸 고른 거 아니에요? 제일 편하니까. 아 그래? 일단 내일 얘기하자. 이러고서 누워서 자면 되니까. 지금 좀 부인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지금. 네. 농담을 하시고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거 다시 하여튼 이 영화는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보면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네. 그런 영화인 것만큼 네, 확실하네요. 맞아요. 네. 진짜 저도 진짜로 여기다 남자로서. 써놨는데 네. 나를 부끄럽게 만든 영화다. 네, 진짜로 부끄러워요. 그 장면이. 여기서 까루즈도 그렇고 르그리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시각에서 자기 자신들을 볼 때는 뭐 공명하고 그다음에 원칙적이고 뭐 강직하고 뭐 자상하고 뭐 세련되고 뭐 다 이런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이 여자가 보기엔 다 쪼다거든. 그렇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 여자들 앞에서 잡았던 그 수많은 똥폼들이 얼마만큼 다 쪼다로 보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그 똥폼들이 먹혔다라고 하면 요거는 오프 더 레코드지만 그 똥폼들이 먹혔다라고 하면 내가 그 정도의 시장에서 여성분들을 만나고 있었구나 라는 조금 이렇게 사리분별하시고 조금 더 높은 분이 보셨으면 과연 내가 먹어줄 수 있었을까? 얼마나 유아적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저도 하면서 그러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넘어가지. 번씩 보세요. 디즈니에서 하니까요. 뭐 손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디즈니 가입하실 분들은 좀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볼 게 별로 없으니까. 이거 보자고 가입하면 요거 하나 있고 그 웨스 앤더슨 신작 그거 있고요. 디태치먼트 뭐시기? 그거 있고 디스패치야. 디스패치. 그다음에 이제 마블 시리즈 신작 영화들 쭉 있는데 최근에 하나 또 볼만한 게 하나 개봉했더라고요. 오픈했더라고요. 근데 제목을 까먹었어.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적인 재미도 재미지만 영화를 조금 깊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진짜 아주 중요한 영화라는 거 요거 꼭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영화를 명작으로 만드는 곳이 그 어디입니까? 편집실도 아니고 뭐 상영관도 아니고 껍데기집 아닙니까? 영화 본 다음에 껍데기집에서 그냥 명작을 막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요 껍데기집 평론가들이 좋아하는 게 상징이거든요, 상징. 근데 그렇지. 상징은 뭐라 그러더라? 다름 아닌 반복의 다른 뜻이 아무튼 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2번 이상 나오면 상징이라는 거예요. 여기 영화 하나 하면 3번씩 나옵니다. 이거 보면 상징들이 엄청 많아요. 상징물이라고 봐야 돼, 이 영화는 장르는. 3번 이상 나오니까 그거 보고서 꼭 많은 말씀들 많이 나누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가오는 선거 대비해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며 미하엘 코라스의 선택
또 네.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네, 도토상이었습니다. I will not be silent.